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사를 맡게 될 영화평론가 이동진이라고 합니다. 감독님 그리고 배우 두 분 모시겠습니다. 이정현 씨입니다. 자, 지금부터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저희가 질문을 지금부터 또 세 분께서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일단이 먼저 인사 말씀부터 강동원 씨부터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도에서 정성 역할 맡은 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도에서 민정 역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도 연출한 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여름 가장 큰 화제작이기도 하고 또 지난 주말부터 굉장히 뜨겁게 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영화이기도 한데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사실은 올 여름이 이제 사실은 올해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백신이 없는 건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까지 우려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반도가 개봉하니까 여름철 백신이 드디어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더군다나 이 영화는 지금 국제적으로도 개봉되는 영화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지난 주말 소식으로는 아시아 5개국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하기도 했는데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일주일 만에 200만이 된다는 대단한 일이잖아요. 감독님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영화가 개봉하게 되신 현재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영화마다 운명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반도라고 하는 영화가 이 상황에서 개봉하게 된 것도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애초에 좀 저희가 좀 전 세계에 동시에 이제 개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사실은 한 1년 전부터 이미 이제 해외의 배급사들하고 이제 선판매를 하고 개봉일을 사실은 거의 다 맞추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기치 않게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조금 안정이 된 아시아권에서부터 개봉을 했고 이제 8월 초에는 이제 북미에 이제 개봉을 할 것 같아요. 얘기 듣기로는 이제 캐나다에서도 사실은 캐나다에서는 8월 7일날 확실히 개봉할 것 같고 미국은 또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해외 외신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사실은 이제 해외 외신에서도 엄청 이제 좀 뭔가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전혀 이제 개봉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은 부산행 때도 사실은 깐느 영화제를 통해서 사실은 되게 많은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반도는 또 어떻게 본의 아니게 또 이 영화의 운명이 이런지 굉장히 이런 상황에서 개봉을 하게 돼서 오히려 또 되게 전 세계적인 관심을 갖게 돼서 되게 좀 영화의 팔자가 좀 센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바로 그 점인데 이제 강동원 씨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보통 강동원 씨가 어떤 영화를 출연하면 그 영화의 장르가 강동원으로 바뀐다. 우리가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오랜 세월 영화에 관한 그 활동과 애정과 또 스타성을 발휘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반도로 또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좀 약간 마음이 다르시죠? 보통 다른 영화일 때랑? 아무래도 이게 참 이제 이런 시기가 오게 되리라고 아무도 상상도 못했었고 이런 식의 또 개봉을 하면서 정말 본의 아니게 전 세계 극장가에 저희 영화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게 약간 좀 어이없으면서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씨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이력에서나 이 영화에서의 활약이나 여러 가지로 봐도
정말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또 연기를 하셨습니다. 이 영화를 이렇게 관객들 다시 만나게 되신 느낌은 어떠신가요? 정말 너무 기쁘고요. 저 역시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관객분들이 사실 이렇게 많이 오실 수 있을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개봉 전날까지도 너무 불안해서 감독님이랑 동원 씨 단톡방에 계속 괜찮겠냐 계속 막 물어보고 걱정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되게 감동이었고요. 네, 정말 되게 많이 뿌듯했어요. 영화계가 다 힘든데 다행이다. 이제 다시 영화관을 찾는구나 관객분들이. 네,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네. 시나리오를 통해서 처음 이제 이 배역 민정이라는 역할에 대해서 배역 그 제안을 받으셨을 때에 그때 상상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영화를 들어가면 내가 연기가 어떻고 영화가 어떻겠구나. 그다음에 이제 연기를 하다 보면 그 연기를 하면서 느껴지는 어떤 감이라는 게 있었을 거고 마지막으로 영화가 완성이 되고 나면 완성된 게 다 이제 CG나 등등까지 다 들어가서 출연된 걸 볼 때 느낌이 다르셨을 텐데요. 그 세 가지로 그렇게 좀 비교해서 혹시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처음에 태영화된 대한민국을 어떻게 감독님이 그리실지 되게 많이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막 이게 제작비가 막 헐리우드 영화처럼 물론 한국 영화 중에서 굉장히 크지만 이렇게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보면 되게 막 멋있잖아요. 근데 예산이 정말 많이 크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 영화 블록버스터는 굉장히 작은데 어떻게 폐허된 대한민국을 어떻게 표현을 하시려고 하지? CG도 좀 막 걱정되고 그랬었어요. 근데 감독님께서 현장 와보니까 이미 1년 전부터 CG를 다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카체이싱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딱 가보니까 그냥 그린 매트에 그냥 차 앞부분만 이렇게 달랑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지? 막 막막했는데 감독님께서 모니터 쪽을 부르시더니 이미 1년 전에 그 CG 작업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 촬영을 하고 합성된 거를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굉장히 이해가 빨랐고요. 너무나 편하고 안전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고 또 정석 강동원 씨도 완전히 정석 캐릭터로 딱 몰입돼서 현장에 있고 또 뭐 이래나 예원 배우도 그렇고 아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연기들을 너무 잘했잖아요. 그래서 별 무리 없이 너무나 쉽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종 결과물을 염두에 이렇게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생각하면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속에서 연기하셨다는. 네. 이번에는 이제 또 강동원 씨한테 여쭤보고 있는데 아까 제가 약간 농담삼아 말했지만 실제로 강동원 씨가 나오는 그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기대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절감하고 계실 거고요. 근데 이제 강동원 씨만이 갖고 있는 어떤 개성과 스타성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때로는 영화의 개성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는 영화들도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 영화에 대한 단점이거나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번 영화를 보면서 강동원 씨의 개성과 이 스타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화에 가장 잘 이렇게 묻혀있는 케이스가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이 도드라지게 튀어나와서 강동원만 보이는 그런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영화가 나온 것에 대해서 강동원 씨가 이 영화를 대하는 태도나 연기 방식이나 아니면 영화의 소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맞물려서 좀 그런 시기가 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 뭐 예를 들어 선배님들과 같이 호흡할 때는 대부분 선배님들이 스토리를 끌고 나가 주시면서 제가 어떤 다른 캐릭터, 좀 영화에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많이 맡다 보니까 좀 역할이 아무래도 도드라져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걸 전체를 끌고 나가면서 오히려 다른 뭐 정현 선배님 가족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이 좀 더 돋보이는 그런 구조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요. 예. 제가 시나리오 처음 읽었을 때 들었었던 생각이 정석이 가장 평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그 대비되는 지점들도 굉장히 저는 재밌게 봤었어요. 예, 오히려 되게 정석은 뭐 전직 군인 출신의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가 많지만은 그 안에서도 되게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캐릭터가 크게 뭐 돋보이는 게 없이 그냥 오히려 굉장히 더 일반적인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더라고요. 그 4년 동안
그 정말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비해서 오히려 굉장히 평범해진 그런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었어요. 예. 이름 한정석이죠. 네. 네, 그 이름도 정석이니까 너무 정석적인 그러니까요. 거기다 성이 한시니까 한정석 하시는 거 아니에요? 되게 진짜 정석 같은 캐릭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감독님께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부터 여쭤봐야 되나 싶기도 한데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속편을 이렇게 만드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요즘 뭐 연니버스라는 말까지 쓰잖아요. 연상호 유니버스라는 말을 쓰는데 부산행과 또 서울역이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이 영화까지 3편인데 사실 3편은 우리가 느슨한 3부작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관계는 굉장히 느슨하고 주인공들도 다르고 심지어는 만든 형식까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래는 이게 부산행하고 그다음 전작이었던 서울역이 서로 이제 매체가 다르니까 애니메이션하고 그 영화의 차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단 이 영화는 부산행의 속편이라고 말을 하지만 영화가 사실상 거의 부산행의 반대말 같은 영화처럼 저한테 보이고요. 영화가 딱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정석이 그 선박에서 액션을 볼 때만 해도 아 역시 우리가 좋아했던 좁은 공간 속에서 기차 안에서 싸우는 그런 좀비들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그 장면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요거 보고 싶으셨죠? 메롱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영화가 펼쳐주는 그 모든 액션과 상황이라는 것은 부산행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행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기차 안에서의 장면은 사람들이나 좀비나 너무 많으니까 고밀도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의 세팅은 굉장히 오히려 저밀도라서 문제가 된 경우고 부산행에서는 공간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기차 자체가. 근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4년 동안 황폐하게 폐허가 된 상황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전작과 지금이 낮과 밤으로 대비가 되어 있기도 하고 장르도 보면 전작은 좀비 영화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지만 이 영화도 물론 좀비 영화지만 사실 영화의 속성의 어떤 근본에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 같은 느낌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본다면 부산행으로 그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국제적으로 그런 주목을 받으셨는데 이 다음 영화를 만드는데 부산행의 반대말 같은 영화를 속편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롭게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감독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게 뭐 성격의 문제인 것 같은데 남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기가 싫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부산행의 속편을 당연히 부산행이 아주 잘 된 영화다 보니까 속편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었죠. 많은 편이었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속편이라고 하면은 뭔가 비슷한 걸 사실 해야 되는데 뭐 계속 뭐 약간 새로운 걸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뭘 하더라도 좀 새롭게 비전을 가지고 좀 하고 싶다. 그런 이제 마음이 이제 굉장히 크다 보니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뭐 그런 것도 있었죠. 이제 초반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이제 부산행 뭐 마치 홍콩행 뭐 이런 것처럼 약간 배에서 일어날 것처럼 하다가 이제 거기를 이제 바로 끝내고 이제 다른 영화를 또 시작하고 또 이제 우리 한정석이 또 되게 이렇게 총까지 다 차려 입고 반도로 들어갔을 때도 되게 어떻게 보면 클리셰적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준이를 만나면서 또 한번 다시 세팅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뭔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뭘 하라고 하면은 좀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뭔가 좀 다른 거를 하고 싶고 좀 다른 비전을 가지고 영화를 좀 찍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게 부산행이라는 영화에서 했던 것들에 반대되는 것들을 되게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되게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완전히 이제 부산행하고는 룩이 다른 배경 안에서 영화를 하고 싶고 또 초반에 기획될 때는 이 영화가 제목이 반도인데 왜 부산행 2라고 안 하냐 부산행 2라고 해야 더 많이 팔리고 뭐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뭔가 2보다는 부산 나오지도 않는데 왜 부산행이냐 그냥 이거는 반도라고 하는 이제 독자적인 영화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독자적인 영화를 새롭게 좀 만들고 싶어서 한 거지. 사실은 리바이벌을 해가지고 하는 게 사실은 정말 뭐 작업자로서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재미없는 일. 굳이 이렇게 한 번 했던 거를 또 한 번 하는 게 정말 재미없는 일이기 때문에 새롭게 하고 싶었죠. 그건 아마도 배우분들도 좀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영화의 뭐 액션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을 또 배우분들 또 감독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 영화의 액션 비중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요. 카세이스만 하더라도 한 20여 분 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좋은 액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상황과 그 설정에 잘 맞는 액션이 좋은 액션이라고 생각하고 감정을 실어 나를 수 있으면 좋은 액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신문지만 나와도 제이슨 본 시리즈를 보면 신문지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이 영화의 액션을 보게 되면 그 상황 자체가 폐허가 되어 있고 수많은 그 적체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거리에 폐허가 됐으니까 버려진 차들도 있고 무슨 컨테이너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는 카 액션을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리 자체에 장애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어떤 사실하고 액션이 맞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카체이스에서 가장 이 영화에서 강조되는 것은 사실 커브를 도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건 그 자체로 멋있기도 하지만 영화에서 적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동 자체를 차 안에서 하는 것으로서 좀비랑 이들을 분리시킨 것도 그렇고 실제로 거기서 한 4년 정도의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그렇게 이동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 영화에서 총기류가 나오면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경찰들도 총기를 잘 쓰지를 않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 영화는 상황 세팅이 그렇기 때문에 총기 액션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영화가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먼저 감독님께 이 영화에서 이제 액션이 워낙 비중이 크고 누가 봐도 대작이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를 만들 때 액션에 대한 어떤 기본 원칙, 뭐 설계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본인의 어떤 처음의 생각은 어떠신 거였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뭐 일단은 뭐 카체이싱 장면 일단 처음부터 좀 카체이싱 액션을 넣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어쨌든 포스트 아포칼립스 배경으로 카체이싱의 비중이 상당히 많은 좀비 액션물을 만든다라는 계획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카체이싱을 만들 것이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가장 뭐 당연히 이제 워낙에 잘 유명한 영화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룩의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이제 매드맥스 같은 영화를 사실은 이제 그 자장에서 벗어나기 되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매드맥스는 되게 광활한 그 사막 같은데 되게 육중한 차들이 되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달리는 액션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뭐 이렇게 영화 만들 때마다 얘기하는 게 한국의 지형은 역시 이제 고바위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울퉁불퉁 하잖아요. 되게 평지가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로에서도 사실은 뭐 지하차도라든가 꽃가라든가 아니면 그 골목골목에 대한 액션을 좀 많이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마하고고라고 하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뭐 훗날 뭐 스피드 레이서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작품인데 이제 그 마하고고에서 나오는 그 카 액션들이 있거든요. 되게 만화적인 액션들이죠. 막 카가 자동차가 이렇게 특수 장치로 이렇게 두 바퀴 퇴전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액션들이 있는데 좀 그런 좀 다이나믹한 액션들을 좀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후반 카체이싱의 뭐 준이의 단독 대결 카체이싱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이제 프로 공구상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엄청나게 좁은 골목길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사실은 이제 어떤 두 명의 카 자동차가 대결을 하는 느낌으로 만들고 거기가 굉장히 좀 입체적으로 설계가 돼 있죠. 뭐 고가를 타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좀 되게 좀 한국의 도로에서 주는 다이나믹한 느낌들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제 그 강동원 씨의 다른 매력들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많이 안 알려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굉장히 훌륭한 액션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드라마 연기도 잘 하시지만 전우치익으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영화에서 이제 그 강동원 씨의 액션 연기에 관한 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강동원 씨는 일단 뭐 체형이 일단 한국인 체형이 아니고요. 게다가 그 액션을 움직이는 동작 같은 것이 굉장히 섬세하고 또 이제 우아한 데다가
그 액션의 전달력이 굉장히 뛰어난 배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언제 그걸 제가 느꼈냐면 특히 이제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숨바꼭질하는 그 게임 장면인데 그 엄청난 그 난장판 속에 이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오는 순간 저게 강동원 액션이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날이 아마 첫 촬영이었어요. 아 그래요? 제대로 뭐 마음 잡고 오셨네요. 네, 그거 찍으실 때 어떠셨는지 그다음 또 이 영화에서 뭐 차량 액션부터 뭐그 총기 액션까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떠신가요? 액션 베테랑으로서?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배우로서 액션 연기도 굉장히 연기 중에 중요한 연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액션 영화 촬영 전에 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모든 영화들이 보면 뭐 크든 작든 액션들이 조금씩은 들어가 있는 영화들이 대부분 많고, 그래서 저는 액션 연기도 굉장히 영화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동의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액션도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고 무용과 같다라고 생각해요. 몸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네, 그래서 되게 그리고 그 감정을 넣어서 액션을 할 때는 그 동작도 달라지고요.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화나서 컵 놓을 때랑 이렇게 화 안 나서 놓을 때랑 다르니까 네, 몸이 저절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액션 연기도 그 캐릭터를 보여주고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되게 웬만하면 좀 제가 혼자서 많이 하려고 하고, 왜냐면 제 몸의 움직임과 스턴트 더블의 몸의 움직임은 분명히 달라요. 선도 다르고 감정 표현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 뒷모습이라도 웬만하면 제가 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 캐릭터 리듬이 달라지는 게 싫어서. 제가 짜놓은 어떤 이 캐릭터의 리듬이 있는데, 이 스턴트 더블이 들어와서 뒷모습이라도 하는 순간 이 캐릭터가 저는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 캐릭터가 제가 짜놨던 그런 리듬이랑 안 맞아버리면,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최대한 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저 기본적으로 모든 연기는 또 액션이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네. 레디 액션 하잖아요. 네. 정말로 그러네요. 네. 제가 크던 작던 액션이 있는 거죠. 제 기억이 남는 게 그 뭐지? 처음 홍콩에서 그 이 유리잔을 깨는 장면이 있었어요. 초반 장면이었는데 유리잔이 그 안전 소품이라고 해서 이제 뭐 약간 이렇게 설탕 같은 걸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그 설탕 같은 걸로 만들었어도 좀 위험해요. 되게 딱딱하고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손이 찢어진다던가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 타이틀을 찍을 때 이제 대역 이제 스턴트 팀에서 이제 이걸 찍었는데 황성원 배우가 이렇게 모니터를 보더니 이게 자기 손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 보는 거 진짜 싫나요? 제가 생각했던 그 손 타이트라도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내려치는 정석의 감정이랑 계속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촬영 들어가기 전에 스턴트 더블 하는 분이랑 제가 친해서 상민아 이거를 이렇게 좀 어떤 상민이가 아니었나?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독님한테 제가 가서 할게요. 그러고. 직접 하셨어요? 네. 안 다치셨어요? 약간 찢어졌었어요. 약간 그냥 긁힌 정도. 근데 그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작은 것도 이게 약간 뒷모습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움찔하는 것도 이게 약간 강동원 배우가 하는 거랑 이게 스턴트 팀이 하는 거랑 약간 되게 느낌이 달라요. 되게 이게 뒷모습인데도 멋있더라고요. 되게. 네. 최동훈 감독과 예전에 인터뷰했을 때 한국에서 와이어를 제일 잘 타는 배우가 강동원이다 이런 말 하신 적 있어요. 뭐 그런 정도로 그때 심지어는 와이어 연기 처음이셨죠 아마? 네, 전우치 때. 이번에 이정현 씨에 대해서 이제 또 여쭤보고 싶은데, 부산행감과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여성 캐릭터를 다루는 이 영화의 방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부산행에서의 여성이 그 액션들 사이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이 영화에서의 차지하는 위치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 같은 부분이 있고요. 이정현 씨가 이제 중반 이후에 뭐 저는 이제 서사를 장악한다고 생각했는데 액션까지 장악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동차라든지 총격이라든지 등등까지 액션 연기를 이렇게 해보신 건 처음이시죠? 네, 처음이었어요. 어떠셨어요? 본인 스스로 나 왜 이렇게 잘하지? 뭐 이런 느낌.
아니 너무 재밌었고요. 또 감독님이 그 커트 계산 능력이 굉장히 천재적이세요. 애니메이션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되게 효율성 있게 찍었고요. 이렇게 액션을 길게 안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걸 정확히 아셔서 오히려 이렇게 불필요한 액션을 좀 길게 하다가 다치거나 하는데요. 감독님께서 너무 그런 계산도 정확하시고 작게 했는데 굉장히 좀 커 보이게 이렇게 앞뒤로 붙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감사했죠. 그랬군요. 강동원 배우는 좀 다쳤습니다. 좀 다쳤어요? 강동원 배우는 좀 다쳤어요. 네. 액션 찍다 보면 늘 크고 작은 사고가 있어서 네. 항상 들어갈 때 각오를 하죠. 지금 그 말씀도 너무 베테랑 같으세요. 그런데요. 액션 영화를 이제 꽤 많이 찍다 보니까요. 그 항상 들어갈 때 마음가짐이 좀 조금만 다쳤으면 좋겠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카메라는 이제 많이 찍으셨으니까 그만 내려 놓아주시고요. 왜냐하면 또 이게 또 촬영도 하고 또 생중계를 하고 있어서요. 이야기에 좀 더 지금부터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이번엔 또 이제 이야기적인 측면이나 캐릭터적인 측면을 또 여쭤보고 싶은데 그 숨바꼭질 장면 아까 보면 배우가 액션하기 진짜 힘든 상황이겠구나 싶은 거예요. 일단 이 테이크가 이게 롱 테이크라서 숏의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연기를 할 수가 없고 또 사람이 또 여럿 나오니까 군중 장면인데다가 구경꾼도 있고 뭐 연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밑에 물이 찰랑거리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물하고 모래 위에서 뛰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액션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어떠셨는지. 거기가 그 장소가 뭐 물도 있고 뭐 근데 그날 제가 이제 좀비랑 액션을 처음 해보다 보니까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뭐 안 그래도 첫날 촬영에 막 총 쏘면서 좀비랑 싸우고 막 이러는데 바닥에 물 있으면 힘들고 네. 근데 좀 수월하긴 했어요. 그죠? 촬영이 좀 생각보다 수월하긴 했어요. 맞아요. 예. 생각보다 예. 좀 수월하긴 했는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빨리 찍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숨바꼭질 그 롱테이크들이 아마 찍었을 때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 그날 이제 그 좀비 연기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예전부터 알던 분인데 굉장히 그 몸을 사리지 않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숨바꼭질 장면 찍고 이제 강동원 배우 들어오는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그 무술 감독님한테 이렇게 슬쩍 가더니 무술 감독님 강동원 선배한테 저부터 쏴달라고 해주세요. 한질했군요. 이제 그만 주고 싶어요. 좀비가 죽고 싶다니. 아니, 그 액션 중에서 총기 액션이 어떻게 보면 좀 오히려 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거리가 상대방과 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편할 때가 있는데 아무래도 화약을 쓰다 보면 또 사고 날 확률도 있고 이래서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총기 액션은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물리적 거리 때문에. 네. 이제 이 영화의 서사에 관한 측면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저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실 이제 캐릭터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 영화에서도 약간 이제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약간 캐릭터에 관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의 캐릭터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강동원 씨가 연기하는 정석이라는 인물은 확고한 어떤 좀 이따 여쭤보겠지만 그게 있으니까 조금 논외로 치고 얘기한다면 나머지 캐릭터들은 전사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행에서의 각 인물들의 각각의 사연들은 그야말로 블랭크로 쳐져 있다면 이 영화에서의 인물의 각각의 인물들은 영화에서 사연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단하게 미리 구축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 한 단면만 잘라내어서 현재 한두 장면만 봐도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은 그래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차이 때문에 이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저한테는 보이거든요. 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많은 분들도 느끼시는 것처럼 서대리나 김희병 같은 캐릭터, 황충사 같은 캐릭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대리 같은 사람은 자살 시도로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그렇게 되는데 이 서대리와 김희병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감정적으로 설득이 된단 말이죠. 뭔가 저 사람한테 뭐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게 영화에서는 설명이 되지를 않아요.
근데 그게 어떤 분들은 답답하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어찌됐건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이 각각의 지금 영화에 나오지 않은 전사들을 어느 정도까지 만드셨는지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콕 집어서 얘기한다면 서대희와 김미병에 관한 얘기를 조금 그 예를 들어서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이런 질문입니다. 그 전사에 관한 얘기는 사실은 좀 상당히 많이 만들었어요. 거의 한 드라마 한 4부작 정도를 만든 것 같아요. 4부작 정도를 만들었는데, 네, 일단은 뭐 영화에서 보여지는 설정에서는 사실은 이제 보여지는 걸로만 보면은 이제 김희병은 다리를 다친 사람이고, 그리고 아마도 여기에서 이제 황중사가 중심인 세상이다 보니 다리를 다친 김희병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마도 좀 이 그룹 내에서 좀 뭔가 쓸모가 없는 그런 인물일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또 아마 다리를 다친 이유가 서대위와의 어떤 관계, 서대위를 뭐 보호하려다가 다쳤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서대위와의 되게 끈끈한 유대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어쨌든 이게 영화가 좀 스피드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보통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했던 거는 큰 세팅에 뒤바꿈이 한 2번 정도 있어야 된다. 처음 부산행처럼 시작해가지고 또 되게 어떤 특수부대의 모험담 같은 느낌으로 시작했다가 또 초중반에 한 번 더 세팅이 뒤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캐릭터를 설명할 수 있는 타이밍 공간이 사실은 적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대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이제 짧은 무언가 뭐 해서 서대위의 방 안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책들이 대부분 여행책들, 하와이라든가 이런 여행책들 같은 거를 이제 놓고 있는 인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대위는 여기 나오는 캐릭터 중에서 가장 이전 세계,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화 되기 이전 세계를 그리워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그것에 대한 그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동경 같은 것들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뭐 기본적인 세팅을 가지고 이제 찍었고, 오히려 황중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노스텔지어보다는 이 훨씬 더 적응을 해서 여기서 있는 어떤 자극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황중사는 사실은 계속 자극을 쫓는 사람, 출동을 굳이 자기는 안 해도 되는데도 굳이 출동을 해서 뭔가 모험을 즐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석을 쫓을 때도 사실은 마치 이렇게 공을 던져주면은 달려가는 사냥개처럼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김민재 배우한테도 사실은 막 그 쫓는 동안에 막 많이 웃어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급박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되게 즐거운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자극을 쫓는 인물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 점에서 이제 그 부대에 관한 묘사가 영화에서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고, 그 자체로도 731 부대, 631 부대 얘기만으로도 이제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는 이제 좀비 영화를 보면 좀비가 너무 약한 것 같고, 좀비를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두 집단이 모두 다 갖고 놀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숨바꼭질로 갖고 놀고, 이쪽에서는 카트의식이나 심지어는 미니카를 가지고 갖고 놀기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장르적이면서 그냥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들은 4년 동안 저런 상황에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을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좀비들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파악하면 저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631 부대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일단 631 부대라는 이름을 쓴 건 당연히 731 부대가 떠오르게 되는데, 일제 말기에 그 독립군 같은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일본 군이 만주에서 생체 실험을 했잖아요. 부대가 악명 높은 731 부대인데 거기서 일단 가져온 곳은 맞나요?